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가 지금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몰이의 증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해당 녹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정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게 1차 표결, 1차 탄핵안이 지금 부결이 되고 나서 2차 탄핵안이 지금 표결이 되기 직전에 이런 상황들이 함께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옆에 붙어서 의원이라고 말을 하도록 유도를 다시 한번 압박을 하는 장면들, 그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보셨는데요. 그것과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을 끌어내리라고 했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선동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 1차 탄핵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나서 2차 탄핵안이 12월 14일에 표결이 되기까지 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온갖 정치 세력들이 붙어서 선동을 했었습니다. 뭐 정치인에 대한 사살 명령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그거 누가 했습니까? 김어준이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받아서 그 이야기를 또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랑 단독 인터뷰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곽종근 사령관의 녹취를 통해서 또 알려진 게 뭐죠? 곽종근 사령관도 압박을 받아서 내란이라는 프레임 선동에 같이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다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시기도 전에 갑자기 내란이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왔어요. 정치인들, 특정 정치인들 입에서, 특히 민주당의 입에서,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내란 수괴라는 다소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의아한 용어들이 바로 튀어나왔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들은 다음에 내란 자백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다 같이 입을 맞추고 이 단어, 이 프레임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일종의 기획 세력이 배후에 있나라는 의심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게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내란이라고 결부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상계엄 당일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 근처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국회 통로가 이미 뚫려 있었어요. 출입구를 통해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출입구가 열려 있었는데도 이재명이라든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사람들 본인 셀카로 찍으면서 담 넘는 장면, 여러분 그 담 넘는 장면이 좋아 보이시던가요? 저는 그게 오히려 도둑들 같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담을 넘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랑 보좌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통과가 다 됐어요. 출입구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통과가 다 됐었거든요.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의아했고, 그때 안기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 또한 연출된 장면의 일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알도 들어있지 않았던 군인의 총을 자기 앞으로 당겼죠. 근데 그 장면을 또 누가 포착을 해서 외신에 흘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무슨 민주화 투사라는 식으로 본인들 방식의 선동을 바로 이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장면들이 그 하루에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에 어떠한 연출된 장면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내란이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요, 사실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보고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사람,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사람, 지금 민주당과 야당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산화 사상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체제 전복 세력을 보고 내란을 도모한다, 내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프레임을 오히려 역으로 씌우고 있고,
그 사이를 틈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2, 3개월 동안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 보십시오. 카카오톡 검열하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만 해도 처벌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입법 발의를 합니다. 그럼 선관위와 민주당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들 우리가 전부 다 봤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경호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한다거나 지금 대거 발의를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의 중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들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한 몸처럼 딱딱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정해둔 시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또 당시에 어땠습니까? 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날에 당시에 갑자기 좌파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으로 다 몰려옵니다. 근데 현수막까지 다 들고 와요. 근데 그 현수막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디서 또 그런 걸 만들어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는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십시오. 지금 민노총이 주도해서 탄핵 선동 집회 한남동에서 했었죠. 민노총이 주도한 탄핵 선동 집회에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 뭐 퀴어, 트랜스젠더, 뭐 극렬 페미단체, 사회주의 전진 이런 종북단체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탄핵 선동 집회를 해왔습니다. 자기들끼리 탄핵 선동 집회를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아니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민주당 주도로 민노총 주도로 해왔습니다. 2022년 3월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늘 하던 걸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선동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었고 근데 정작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 상황들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셨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좌익기득권 카르텔들이 북괴와 중공에 부역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망쳐왔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2월에 한남동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그들이 또 왜곡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성별 갈라치기도 있었고요. 저도 12월에 한남동 집회에 이제 조용히 몇 번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세대도 성별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성별에 관계없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마치 여성은 전부 다 탄핵 선동에 동조한다는 듯이 남성만 탄핵 반대를 한다는 듯이 근데 또 남성들에 대해서 혐오 프레임을 또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이 탄핵 선동하는 집회에 뭐 열등감을 느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이런 식으로 뭐 중앙일보 같은 메이저 매체까지 그런 식으로 선동 보도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었구나. 그게 탄핵 인용인 것이고 국민적인 저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계신 것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도 인수위에 있었는데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3월부터 민노총과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에 대한 선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선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선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90회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정을 처음부터 대선에 불복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관위에 이제 선거 부정을 의심을 했던 상황들 여러 가지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서버를 확인을 해보자. 아니면 그때 대전 사전투표 당시에 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자 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과 그쪽 세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고 하면서 서버 확인을 해보자라고 한다거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의아한 겁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개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여의도 기득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각제니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이상했거든요. 소위 김종인 전 고문과 연관된 사람들,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들도 나서서 갑자기 내각제 관련 인터뷰를 한다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또 띄웠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프레임인데, 여러분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선에 불복하는 탄핵 선동 집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누군가를 공직자에 임명하려고만 하면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제대로 임명조차 하지 못했고, 그리고 임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선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29차례의 탄핵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실상 저들이 지금 국회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한 행태를 보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구를 탄핵을 했습니까? 탄핵한 대상들도 지금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죠. 그러면 감사원도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했고, 지금 검사장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었고,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2022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동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북계로부터 지령을 받은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노총 간부가 지금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었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서 그 문구 그대로 선동을 했다는 사실들이 다 드러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민노총에서 2022년부터 특히 이태원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동을 도모했던 내용들이, 국가 전복을 도모했던 내용들이 이미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 의해서도 드러났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증거들이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민주당과 관련한 좌파 기득권 세력이 의아했다고 생각이 든 것이, 제가 그때도 방송 패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를 했었습니다. 여당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장관 사퇴해라,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요. 그때 그들이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당시 황운하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약 관련 수사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다. 이 논리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당시에 이 프레임을 가지고 굉장히 선동을 했고, 그 선동에 세뇌되거나 동조했던 세력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약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옳은 정책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약 수사가 이태원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약 수사를 지시했던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 그 논리가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내용도 지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익기득권 카르텔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탄핵을 기획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그날 바로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이고, 국회 앞에 온갖 좌파 단체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의도 기득권들이 내각제란 이야기를 꺼내온 것이고,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각 선동을, 그리고 그런 개헌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란 선동에 대해서 다 같이 동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세뇌당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큰 변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국민이라야 위정자들이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내용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선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넘어가지 마시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에는 TV 뉴스에서 이야기하면 모두 다 맞는 이야기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특히 지금 1020, 30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이런 좌익 기득권들의 선동에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저는 뉴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있었고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름 들어본 매체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지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저 세력에 동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판이나 찬성을 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바로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세력 자체가 본인들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절대 선동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장동혁 의원이 논평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도 마찬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정치 기득권들이 결탁하여서 내란몰이를 해왔던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내용들은 녹취 내용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수처를 비롯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가 더 하나하나 그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 똑똑하게 뜨시고 전부 다 하나하나 사실관계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현안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 질의 시간에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해서 야당이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내란 선동이 나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으로 확정짓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대통령을 겨눠서 뭐 내란 우두머리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짚었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범이 대북 불법 자금을 대북 송금한 이유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또한 범죄자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짚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과방위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지형이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벽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작용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도 그 작용화에 일조를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최민희 같은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김어준 같은 세력과 결탁해서 김어준을 또 국회로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김어준이 국회로 불려왔던 것도 과방위원회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과 김어준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불러서 국회에서 김어준 같은 유사 언론인이 잘못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것처럼 떠들 수 있게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조했던 세력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있어서 앞으로 절대 선동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거나 편향성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 상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한 사실을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계엄권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요. 그걸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12월부터 지금까지 선동을 했던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짚은 것은 상식적인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는 발언이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우클릭을 하는 척, 뭐 보수인 척 하는 이야기들 얼마 전에 나는 중도 보수다 같은 이상한 발언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엔비디아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면 국민이 뭐 세금을 낼 필요도 없게 된다. 이게 그냥 공산화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산 사상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업을 국유화한 다음에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이게 얼핏 듣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공산화이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인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이제 대권 주자까지 체급을 계속해서 키워온 과정에서도 공산화 사상이 그 바탕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까지 커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사회인데요. 이게 소위 택가리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기본 사회가 곧 공산 사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단어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게 공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기본소득이라는 어젠다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주겠다, 국민들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수당,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그게 곧 공산화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범하면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 평등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공산주의자들,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끝에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종말만 남습니다. 이미 20세기에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이런 공산 사상이 실패했음은 많은 분들께서 보셔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미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기본소득,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선동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의 좌파 기득권 카르텔들, 문재인도 그렇고 저는 김대중 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로스쿨을 만들고 사법고시를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들을 곳곳에서 붕괴시키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이재명이 말하는 공산사회인 겁니다. 그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본사회인데 결국 이게 공산사회인 것이고요. 정말 극소수의 좌파 기득권 지배 계급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피지배 계급으로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수당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게 그리고 게을러지게 만들면서 지배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선동에 절대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자유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자유시장 경제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언어로 현혹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차라리 저는 이런 사람의 말은 듣지도 마시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못 들었다가는 선동당하고 세뇌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척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 제가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대선 토론 과정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화법에서 정말 의아한 장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먼저 대한민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3천 간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사실상 뭐 허경영이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제1당 가장 큰 거대 정당의 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필터 없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정말 그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이 있기 전에 금투세 논란이 또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때 금투세 논란 우리가 제명세라고 이야기했던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공산화에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하나 한결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말로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 이야기도 보세요. 결국에 그 뿌리에 있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뭐 공산주의 이야기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시지만 모습만 바꿨을 뿐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뭐 사회주의니 심지어는 자유주의라는 단어까지 지금 좌파들이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왔을 뿐이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을 가장한 공산화에 있다. 이 위협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조금 더 있는데요. 윤미향이 지금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 지금 윤미향 관련해서도 윤미향이 지금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대선 기간 때부터 경선 기간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또 불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횡령한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불복을 한다고 지금 오늘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 기득권으로부터 공세를 받은 이유가 이런 썩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의도 기득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윤미향 하는 것 보십시오. 윤미향 이번에 남태령 불법 집회에 가서 팔레스타인 깃발까지 휘둘렀던 그 남태령 집회에 가서 윤미향 인증샷 찍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얼굴을 들이밀고 있으면서 본인이 횡령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복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들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싸워야만 한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요. 지금 국제 정세로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타협을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서 그에 부역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중국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북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북한군 포로들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북한군 포로가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가 증언을 한 내용이 황해도 곡산에 종로, 부산, 제주도의 지형을 본딴 훈련장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침범을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침략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의 북한군 1000명 남짓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1500명이 추가로 2차 파병이 된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3차 파병까지 추가로 3000명 이상의 3차 파병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북한은 뒤로 우리나라 체제를 위협하려는 여러 가지 선동을 하고 있고 민노총 같은 세력이 그에 부역해서 체제 전복 선동을 우리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는 사실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목소리 내고 싸워야 한다. 지금 탄핵 정국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여론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2월 달부터는 더 많은 정치인들도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저는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